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김명신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했던 행사가 벌써 8회째를 접어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5월인데 이렇게 또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테스트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개발자분들은 어떠세요? 직접 테스트를 거의 다 하시죠? 안 하시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디벨로퍼 파트하고 테스트 파트가 인원 구분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하시는 분은 개발도 하시고, 테스트는 또 테스트의 전문성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개발자와 테스터를 구분해서 조직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을 하시는 분이 직접 본인의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치 이제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죠? 모든 오류들을 다 피해서 테스트 코드를 만들거나, 혹은 테스트를 적당히 하거나 하고 넘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운영 환경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코드를 개발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특히나 이제 모바일과 관련돼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일반 사용자들이 바로 이제 그걸 쓰기 때문에 기업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업 같으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즉시에 리포트를 받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많은데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들이 쓰기 때문에 이 문제사항을 어떻게 리포트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한두 번 생기기 시작하면 안 써버리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판매가 극도로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테스트와 관련돼서는 어느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툴도 이 테스트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오시는 분들도 그와 관련돼서 어떤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셔서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션을 오늘은 한 3개 정도 할 건데요. 키노트 한 30분 정도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유닛 테스트 중심으로 해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드릴 것 같고, 끝나면은 웹 테스트, 로드 테스트, 코디드 UI 테스트 이렇게 해서 세션들을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테스트들이 좀 많죠, 그죠? 보통 이제 웹 테스트와 로드 테스트들은 그나마 좀 쓰시는데 코디드 UI 테스트는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코디드 UI 테스트는 대략 나중에 세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략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웹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 버튼을 클릭하거나 입력하는 내용들을 자동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하실 때 한 번만 레코딩을 해두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모르셨다 그러면 세션을 잘 들으셨다가 돌아가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7회, 8회 진행을 하면서 오늘 설문지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을 텐데 종이 여분 있으시면 붙여서라도 그 행사의 내용이나 혹은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나 어떤 내용 좋습니다. 써주시면 제가 꼼꼼히 다 읽어보고요. 다음 행사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C++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피드백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들을 계속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정말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저희가 가능하면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피드백을 좀 꼼꼼히 써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행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은 분이 참석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페이스북에 테크데이즈라는 조그만 공간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테크데이즈라고 쳐보시면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 670명 가량이 아마 가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들어오셔서 테크데이즈 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수동으로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다 액셉트를 해드립니다. 코디드 UI 테스트를 여기도 적용해야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은 바라건대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Q&A도 하시고, 또 혹시 비즈니스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올리고, 또 저희가 이제 발표 끝나고 나서 자료 공유하는 채널로도 쓰고,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몇 분 소수만이 이제 액티브하게 글을 써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얘기 써주시고, 또 저희가 자료나 동영상 같은 걸 링크를 다 여기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좀 해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프로젝트 멜팅팟이라는 걸 두 달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멜팅팟은 실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지난달에 저희가 멜팅팟으로 커뮤니티를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뉴스를 알려드렸고, 실제 한 28개 정도의 커뮤니티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넌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상관없습니다. 28개 커뮤니티가 신청을 하셨고, 저희가 한 6개월 가량 10개 커뮤니티를 선정해서 지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멜팅팟 안에서 여러 형태의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커뮤니티 운영하시다 보면 공간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좀 모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문성이 없어서 세미나를 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 같은 경우는 토즈 아시죠? 서울 전역에 펼쳐지는 토즈하고 조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즈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커뮤니티가 모여서 뭐 세미나를 하든지 어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혹은 넌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이라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뭐 출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서 교육을 해드리거나 혹은 발표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멜팅팟 세미나라고 해서 그 일종의 뭐 연합 세미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커뮤니티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공간을 같이 쓰면서 여러분 커뮤니티에서 발표하실 때 저희가 모객에 좀 도움을 드리거나 혹은 세션을 발표를 드리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판교에서 저희가 그 페이스북에 서버 사이드 아키텍처 그룹과 같이 연합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30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해주셔서 노드 JS와 관련된 부분의 얘기들을 한 4가지 세션으로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세션에서 참석을 해주시거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VP 프로그램에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러 형태로 이제 멜팅팟 프로그램도 이제 자리를 조금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페이스북에 테크데이즈 쪽에 오시면은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고, 혹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제 약간 공지 드렸고요. 제가 이제 오늘 키노트 세션으로 맡은 내용은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을 위한 핵심 요소 테스트, 그리고 그 방법과 기대 효과, 이런 뭐 제목을 붙였습니다. 첫째로 이제 보시죠. 우리는 왜 소프트웨어 품질에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제가 뭐 공지 비슷하게 하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혹시 왜 우리에게 소프트웨어 품질이 중요할까요?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소프트웨어 품질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그냥 공학적으로 좀 논리를 전개해 보면 한 2가지 정도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리스크 관리라고 그러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두 번째는 뭐냐 하니 코스트 매니지먼트. 결국은 이 2가지가 우리가 소프트웨어 품질에 주목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적어봤어요. 리스크 관리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핫하다고 해야 될까요? 혹은 뭐 큰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쓴 게 이제 시렉이라는 건데, 시렉 25인데 이게 뭐냐면 그 항암 치료에 쓰는 장비입니다. 항암 치료. 그러니까 뭐 암을 치료하러 오신 분들에게 치료를 하는 장비인데, 80년도 정도에 이제 이런 장비를 만들어서 실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러 오신 분에게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 장비가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러 왔다가 이 장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수십 분 계세요.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잘못 만듦으로 해서 사실은 뭐 프로그램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하는 걸 다시 입력해야 된다. 혹은 게임을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품질이 낮음으로 해서 혹은 버그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렉 25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명이 돌아가신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리안 5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아마 프랑스에서 만들었던 우주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1999년도에 이 아리안 5호를 쏘았는데요. 한 40초 올라가다가 뻥 터져버렸어요. 이게 왜 터졌나? 라고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이 아리안 5호가 쓴 언어가 뭐냐면 ADA라고 들어보셨나요? ADA? ADA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이 소프트웨어의 밑에 있는 레이어가 문제가 있어서 미사일이 올라가다 터져버렸습니다. 미사일은 아니죠. 우주선이. 뭐 콜롬비아호 정도는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 콜롬비아를 쏘았는데 마찬가지로 올라가다 터져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니 결과가 소프트웨어 버그였다. 뭐 단위의 잘못 계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제가 아주 뭐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만큼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여기에 우주 왕복선이나 이런 것들 하나 제작 비용은 뭐 몇억 불에 달하잖아요. 5억 불, 뭐 10억 불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그런 돈이 허공에 그냥 흩어져 버린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소프트웨어 품질은 위기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비용 관리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품질이 낮을 경우에 어떤 비용의 리스크가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는 뭘까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느리다. 혹은 내가 원하는 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추가적인 비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상실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주식과 관련돼서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내일 장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분석 시간이 이틀 걸려요. 그 데이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분석하는데 이틀 걸리면 다음 장에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비용 관리 측면 비즈니스 기회를 상실하는 면도 있다는 거죠. 혹은 잘못된 응용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 위한 추가 비용이 생기고 그로 인한 지연이 생기고 그것은 결국은 비즈니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우리가 품질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두 가지의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사실은 해야 품질을 개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품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능적인 품질이죠. 두 번째는 구조적인 품질입니다. 기능적 품질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갑사에 계시는 분들, 을사에 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요청 사항이 있어요. 뭐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그대로 이제 구현을 쭉 해야 되잖아요. 그죠? 1번, 2번, 3번, 4번. 이게 기능 요건을 해야 되는 요구 사항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 품질이거든요. 1번, 2번, 3번, 4번을 다 하라 그랬는데 1번, 2번, 3번밖에 구현 안 했어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기능적 품질입니다. 그리고 규격이나 요건 혹은 업무 프로세스와도 이 기능적 품질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환경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복잡한 것을 소프트웨어도 좀 더 단순화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올린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능적 품질에 속하는 것이고 주로 이제 이것들은 요구사항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주된 어떤 품질을 좌지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혹은 테스터들은 이 사실은 기능적인 품질에 대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보다는 구조적 품질에 좀 더 관심이 있죠. 이제 구조적 품질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키텍처가 후졌어요. 프로그램이 빨리 죽었어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뭐 이런 것들이죠.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관한 품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품질은 기능적 품질과 구분해서 비기능적 품질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적인 모습들 혹은 UI가 너무 후졌어요. 뭐 시스템이 너무 구렸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구조적 품질에 오늘 아마 주로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 품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뭐 속도가 느려요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자주 죽어요 이런 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CISQ라고 해서 Consortium for IT Software Quality라는 미국의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소프트웨어의 구조적 품질을 우리가 한번 좀 체계화해보자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 CISQ의 품질 모델이라 그러는데 이 구조적 품질을 한 5가지 정도의 주요 내용으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뭐 누구나 다 동의하실 수 있듯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뢰성입니다. 뭐 영어로 reliability라고도 하고 stability라고도 하죠. 이 신뢰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죽는다는 건데 어플리케이션이 죽어서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아웃에이지 타임이나 혹은 다운타임 등이 바로 이 신뢰성을 소프트웨어 구조적 품질 중에 신뢰성 항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에 있어서 신뢰성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효율입니다. 알다시피 효율이라는 것이 고성능이죠. 고성능으로 빨리 수행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일 것 같죠, 그죠? 좀 느려도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처럼 뭐 절대로 하루 이내에 끝나야 되는 작업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효율이 또 소프트웨어 품질의 구조적 품질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안 요소죠. 코딩을 잘못하거나 혹은 시스템을 잘못 구성했을 때
올바르지 않은 형태의 노출되지 말아야 하는 데이터가 노출이 될 때 이 보안적인 요소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관리 용이성이 있을 텐데요. 아까 주제가 해준 것처럼 메인터너빌리티, 응용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요. 뭐 적응성이나 이식성 정도는 여러분이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좀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transformability, 이게 한국말이 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개발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제 운영 쪽에 전달을 하잖아요, 그죠? 그 전달을 해서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이 transformability라는 요소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크기인데요. 사실은 크기가 크다 작다, 뭐 1메가 이상 되면은 나쁜 프로그램이고 1메가 이하가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소스의 크기가 적절하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일과 소스의 크기가 적절하냐 정도가 이 CISQ 품질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가 주요 소프트웨어 품질의 구조적 품질을 결정짓는 요소다라고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요소들은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얼마만큼 빨라야 된다, 혹은 얼마만큼 안정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항상 컨텍스트 어웨어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것들은 그 기준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1메가가 되는 것도 있고 10메가 돼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죠? 하루 만에 끝나야 되는 거고 있고 거의 실시간으로 끝나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에드워드 데밍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은 결국 내가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 어디에서 쓰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느냐에 따라 그 각각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그 한 5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소프트웨어의 구조적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됐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소프트웨어 품질의 보증의 열쇠를 보통 테스트에서 많이 찾습니다. 물론 이제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면 당연히 뭐 소프트웨어 품질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품질은 여러 형태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다양한 형태로 해보면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한 5가지 요소를 저희가 잘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고, 또 테스트라는 것이 자동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매번 뭐 개발은 1시간인데 테스트 3시간 걸린다,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테스트는 가능하면 자동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를 이후 세션에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테스트가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재미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갖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보면, 그 켄트백이라는 분이 1990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90년 후반으로 기억이 되는데, 새로운 형태의 개발 패러다임이랄까요, 개발 방식이랄까요, 이런 걸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신 게, 90년 후반에 정리하신 게 뭐냐면 Test Driven Development라는 거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한국말로 하자 그러면 테스트 주도 개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번역서도 있잖아요. 테스트 주도 개발이 한 10년 전에도 한번 나왔었고,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아마 개정판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책 표지거든요. 좀 이상한데. 그래서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테스트가 개발 사이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사실은 차지하고 있죠. 근데 보통 테스트라고 하면 이 테스트는 언제 하나요? 개발 끝나면 하잖아요. 그거 아주 일반적이죠. 다 했으니까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TDD의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테스트 작성을 가장 먼저 하는 거죠. 일단 테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테스트에 맞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이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짰는데 특정 기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테스트를 하려고 보니까 테스트를 못하는 구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니 구조가 좀 그래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일종의 영향력이랄까요? 혹은 이것이 유행함으로 해서 미친 영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테스트를 먼저 만들다 보니, 그 코드를 항상 테스트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나 어플리케이션의 모형이 테스트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테스트가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적인 아키텍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MVC 모형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ASP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는 ASP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놓고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말 그대로 그냥 클릭해가지고 그냥 테스트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MVC 모형이 나오면서 그 모형의 장점으로 하나 분류하는 것이 뭐냐면 테스트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MVC 모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니까 테스트하기 더 좋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MVC 모형의 하나의 특징으로 분류되고 있죠. 근데 이 MVC의 모형처럼 이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기본적인 맥락은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자이지만 그것이 소프트웨어의 구조적인 모습에 영향을 주는 것은 테스트 가능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모형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예, 그것이 또 큰 그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의 일종의 어떤 뭐랄까 결과물이랄까요? 그런 것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러면 테스트 디벨롭먼트 그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이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연구한 그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제가 링크는 따로 밑에 하나 붙여놨는데요.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니까 꽤나 잘 코딩을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한번 해보자. 우리가 TDD 기반을 해보자 했더니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오류 발생 밀도라는 게 이제 소스 코드 뭐 100라인 중에 오류가 몇 개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류 발생 밀도가 40%에서 뭐 좀 갭은 크지만 90%까지 감소하더라. 무슨 얘기냐니 오류가 10개가 나왔다 치죠. 근데 이제 TDD를 적용하니까 오류 수가 1개 혹은 6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극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것이 좀 귀찮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실제로 결과를 보니 품질이나 혹은 개발 시간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큰 장점이 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사이클은요,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테스트 코드 개발입니다. 테스트 코드 개발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해봅니다. 작성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다 에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에러 난 부분을 맞춰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에러가 나면 다시 코드를 작성하고 이런 식의 순환을 돕니다. 이렇게 그 코드를 신규로 작성하는 것 이외에 기존 코드를 고치는 과정에서는 리팩토링이 즉각적으로 도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팩토링을 개발 단계부터 쓰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TDD에 대해서는 뭐 90년대 후반부터 제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10여 년간 좀 조용했거든요. 최근에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헨슨이란 긴 이름을 가진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4월 24일이니까 불과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자기 블로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TDD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이 말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테스트 우선주의의 본질은 금욕만 하라는 성교육과 같다. 비현실적이며 실효성 없는 도덕교육과 다를 바 없다. 굉장히 자극적인 글을 올리셨어요. 물론 이제 내용을 좀 읽어보면 맥락은 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TDD를 주창했던 켄트백 같은 사람, 혹은 TDD를 강력하게 옹호했던 로버트 마틴 같은 사람이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날 그렇지 않다라는 또 장문의 글들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도 계속 막 이렇게 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싸움 구경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봤습니다. 봤더니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설파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비겁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맞짱 토론이 있었습니다. 야 뭐야? 셋 다 뭐야?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3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하고 켄트백, 마틴 파울로 3명이 모여서 야 우리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정말 3명이서 구글의 행아웃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TDD는 살아있어, 뭐 죽었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결론은 죽었다 살았다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제가 요 세 분의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참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좀 따왔어요. 켄트백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 여러 얘기를 하다가 영어는 좀 보시면 될 거예요. 한글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프로그래머로서 근본적인 질문, 자기에게 주는 질문 하나는 정말 자신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확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잖아요. 짤 때는 막 신나게 짜죠. 그죠? 보통 뭐 한두 시대에서 카페인 좀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코드를 짜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내가 짰는지 신이 짰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코드들을 만듭니다. 그죠? 근데 그러고 나면 뭔가 공허함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돌아갈까? 그죠? 이게 돌아갈까? 판매되기 직전이 되면 이제 화장실 자주 가고 싶죠. 그죠? 예, 저도 이제 모 N사에 있었는데 서버 개발할 때 보면
막 정말 신나게 짰어요. 잘 짠 것 같아요. 완벽한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를 시작이 몇 시간 전 되면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될까 안 될까 주는 거 아닐까?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짠 코드에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프로그래머가 내가 짠 코드에 정말 확신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확신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 테스트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결국은 이 테스트가 이 프로그래머의 어떤 뭐랄까요, 정신적인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영어로 써서 모르시겠죠? 야구르트의 아버지 파스테르입니다. 루이 파스테르라는 과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과학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만큼만 성숙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형태의 도구들이 쓰일 겁니다. 그렇죠? 뭐 도구 없이 하시는 분도 있고, 내 머리를 도구로 쓰시는 분도 물론 계실 테고, 또 혹은 좋은 툴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과학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좋은 도구 혹은 훌륭한 도구들을 잘 조합해서 쓰면 그만큼 우리가 좀 더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스트와 관련된 도구들을 전혀 쓰지 않았다 그러면 주위 한번 살펴보시면 무료 도구도 많고 무료 방법도 많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고 계시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도 굉장히 많은 테스트와 관련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없으셨다 그러면 그에 대한 관심이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